안녕하세요. 낭독과 토론의 낭토입니다. 오늘 책은 로렌스 R. 스펜서의 외계인 인터뷰입니다. 외계인의 존재에 관해서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이라고 하지만 이 책은 읽을수록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론 부분이 필요한 듯해서 서론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UFO와 외계 생명체에 관한 미스테리. UFO 현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연구한 사람이라면 1938년 10월 30일에 방송된 세계들의 전쟁 그리고 화성 침략이라는 악명 높은 오손 웰스의 라디오 극을 알 것입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한다는 상상에서 만들어진 이 가상의 라디오 극은 1947년 뉴멕시코주 로스웰 근처에 추락한 UFO 사건 훨씬 오래전에 이미 UFO와 외계에 대한 세계적인 집단 히스테리를 불러일으켰었다. 로스웰 추락 사건이 알려진 이후 UFO를 목격했다는 수만 개의 보고가 지난 65년간 이어져 왔다. 외계의 현상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한 증거들로 인해 전 세계적인 집단 히스테리가 발생했다. 동시에 이 현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완강한 부인은 거센 반발과 반박, 은폐와 음모, 열광적 지지자들의 공리공론, 과학적 조사 등의 그리고 비슷한 근접 조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커져가는 무리, 끊이지 않은 혼란을 부추겼다. 메겔로이 여사에게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이건 또 다른 마제스틱 12 서류구나 라는 생각이 맨 먼저 들었다. 마제스틱 12 서류란 1947년 로즈웰 사건 직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직접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마제스틱 12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요원이 죽고 얼마 되지 않은 1984년에 우편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된 의문의 소포를 말하는 것이다. 마제스틱 12 서류와 메겔로이 여사로부터 받은 소포는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 마제스틱 12의 경우에는 수치인 불명으로 한 통의 필름이 담긴 봉투가 전해졌고 그게 전부였다. 필름에는 봉투를 받은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 추정한 문서들을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봉투를 받은 사람과 그 동료들은 UFO 현상에 대한 최고 권위자였고 그들의 기득권이나 생계는 대중들의 관심과 신뢰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할 증거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물론 정부는 서류에 있는 모든 내용과 외계인에 관한 모든 것을 완강히 부인했다. 게다가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는 허위임을 분명한 보고서들과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료, 소문, 날조된 허위 사실들, 오해, 누락된 정보, 추가된 부적절한 정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우습게 만들거나 과학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게 만드는 다른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완전히 무시당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거나 아니면 인류가 처한 카오스와 미개함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뻔한 거짓말을 하고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사건 그리고 그 비슷한 많은 기만적인 행위를 저지르면서 미국 정부와 군과 정보부의 정직성에 대해 품었던 미국 국민과 세계의 믿음을 저버렸는데 2001년 9.11 테러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기만과 은폐는 나에게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해주었다. 선사를 포함한 기록된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UFO 목격 외계인 납치 사건, 외계인 근접 조우가 보고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데이터 전체에 깔려있는 근원적이고 보편적이고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명백백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였다. 개인의 주관적 진실이나 믿음이야 얼마든지 증거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UFO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든 물적인 것이든 상세한 개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든 간에 그 증거라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는 이제까지 없었다. 그것이 사실인지에 관한 정부의 승인이나 물적 증거의 부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추론이 몇 가지 있는데 만약 검증이 되면 이러한 미스테리에 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추론 1.
지구상에 그리고 지구 주위에 외계인이 활동하고 있다는 주관적이면서 상세한 그리고 객관적인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계인의 존재와 그들의 의도 그리고 활동은 여전히 비밀에 붙여져 있다. 이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외계인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 추론 2. 주관적인 정보와 정보 승인, 물적 그리고 상황적 증거를 바탕으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기득권자의 이해와 충돌하기 때문에 증거들을 손에 넣을 수 없다.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추론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질문을 낳는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인류와 외계인 간의 지속적이고 솔직한 공개적 상호 교류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다행히도 주관적인 현실은 어떤 증명이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메겔로의 여사로부터 받았던 주관적인 소통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책을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메겔로의 여사로부터 받은 봉투와 봉투 속에 든 서류 외에 내가 메겔로의 여사한테 받은 그 어떤 것도 근거 있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나는 그 어떤 것도 확증할 수 없다. 정말 나는 1998년 전화로 들었던 목소리 외에 메겔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었는지조차 증명할 수 없다. 그 목소리조차도 다른 사람의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UFO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다. 나는 불멸의 영적 존재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 주제는 내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책을 쓰는데 들어간 시간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책이 팔리지도 않았다. 그저 취미 삼아 쓴 책이었다. 나는 작은 규모나마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계 존재나 UFO, 정부가 논의해야 할 과제, 영적 능력에 대한 미스테리를 주장하거나 설명하거나 혹은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능함을 바로잡으려는 것은 결코 나의 의도가 아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거나 교육시키거나 홍보하려는 의도는 더더욱 없다. 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건 하지 않건 그건 역시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나는 메겔로의 여사에게 받은 봉투를 포함한 모든 원본 자료들을 소각했다. 나는 UFO 연구자들이든 정부 관료들이든 타블로이드 신문 기사들이나 기자들이나 UFO 신봉자나 폭로자 등 그 어떤 사람한테든 쫓겨다니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1947년 메겔로의 여사가 외계인과 인터뷰했다는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라고 리플리는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실인 것은 당신에게만 진실이다 라고 말하겠다. 자료의 출처에 대하여 이 책의 주 내용은 고 마틸다 오도넬 메겔로의 여사로부터 받은 편지 인터뷰 필기본 그리고 개인 메모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내가 보낸 그녀의 편지에서 이 자료들은 외계인이 그녀에게 텔레파시로 말한 대화 내용에 대한 기억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그녀는 확고히 주장한다. 1947년 7월과 8월 2달 동안 그녀는 1947년 7월 8일 뉴멕시코주 로스웰 근처에 추락한 비행 접시에서 구조된 장교이자 파일럿 그리고 엔지니어라고 주장하는 에이럴이라는 외계인과 인터뷰하였다. 이 유명하고 말 많은 비행 접시와 외계인과의 접촉 사건에 대해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보고서의 진위 여부와 특히 이 사건이 60년이 지나서야 처음 알려짐으로 인해 이 정보의 출처에 대한 신빙성을 분명히 의심할 것이다. 2007년 9월 14일에 나는 메겔로의 여사로부터 문서가 든 소포와 함께 앞에서 언급한 편지를 받았다. 소포에는 각기 다른 3개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1. 22, 28cm 크기의 일반 줄 공책에 여사가 친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필기체 메모였다. 2. 일반 종이와 20파운드의 흰색 본드지에 그녀가 직접 수동 타자기로 타자한 메모가 들어있었다.
적어도 두 개 모두 같은 필체란 점과 그리고 혹은 쭉 같은 타자기로만 타자한 점은 외관상 알 수 있었다. 2007년 9월 3일자 아일랜드 나반 소인이 찍힌 서류 봉투의 수치인 주소와 반송용 주소의 필체와 내가 받았던 메모의 필체가 같은 것처럼 보였다. 내가 법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필체 전문가도 아니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나의 의견은 전문적으로 다른 판단이 아니다. 3. 외계인 인터뷰 필기본 중 많은 페이지가 다른 타자기로 친 것이 분명했다. 이 페이지들은 다른 종이를 사용한 것이고 자주 만졌는지 종이는 낡아 보였다. 그녀가 설명하거나 서두의 문장이나 단락으로 명시하거나 혹은 페이지 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메모는 전혀 특정 순서나 날짜에 따라 정리된 상태가 아니었다. 역사는 기만의 미시시피 강이다. 볼테르가 한 말이다. 메겔로이 여사가 제공한 인터뷰 필기본에 있는 외계인의 발언을 따르면 근본적인 역사적 교훈은 많고 많은 신들이 인간이 되었고 만약 있다면 극히 소수의 인간들이 다시 신의 존재로 돌아갔다고 한다. 외계인 에어럴과 소통한 것 중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고 또 소통에서 이루어진 번역과 통역이 틀림없다면 그것이 말한 이 우주의 역사는 전능하고 신과 같은 불멸의 영적 존재들의 자유와 권능이 종말을 고하고 물질과 필사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흐르는 기만의 강이다. 그리고 아주 직설적이고 서툰 방식으로 만약 누군가 우주 저 멀리까지 다니며 지옥이라는 곳을 찾는다면 그 지옥은 지구와 현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들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 이는 외계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진술했다. 더 복잡하고 더 혼란스러우며 메겔로이 여사로부터 받은 인터뷰 필기본의 믿기 어려운 출처를 더욱 믿기 어렵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1. 인터뷰 대부분이 외계인과 메겔로이 여사와의 텔레파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점. 2. 이 인터뷰의 많은 부분이 불멸의 영적 존재들의 초자연적인 활동을 다룬다는 점. 3. 물론 대부분의 과학기관들은 어떤 영적 현상도 인정하거나 인지하려 들지 않는다. 초자연적이란 의미를 가진 paranormal이란 사전적 의미는 형용사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혹은 정상적인 감각 경로를 벗어난. 정리하자면 초자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1. 영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며 2. 영적 현상은 그들의 정상적인 감각 경로를 벗어난 것이다. 요는 과학자들이 영적 활동을 인지하거나 설명하는 능력 부족이나 의지 부족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이 책에서 다루는 영적 활동이나 영적 우주와 같은 것들을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인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 차례 인터뷰에서 외계인이 진술한 그 시간의 길이를 살펴보면 지구의 과학자들이 우주, 지구, 생명체, 사건들의 기원과 역사를 고찰함에 있어서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내려왔을 가능성에 대한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강력한 근거가 몇 가지 있다. 시간과 시간의 의붓자식인 역사가 대체로 주관적이라 한다면 물론 이 근거들 역시 정확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리 성간 혹은 대우주적 시간과의 대조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지구인들과 역사를 보는 관점은 우주 운행 문명의 연대학적 측면에서 최근의 사건들로 간주되는 것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지극히 미미하게 짧은 시간에 한정된 것이다. 하물며 우주 전체의 기간에 비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과학자들이 최대치로 본 지구의 지질학적 기록은 겨우 40억 년 정도이다. 고고학 교재에 나오는 호모 사피엔스는 고작 몇백만 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생물학적 스펙트럼조차도 이 행성의 존재해왔던 시간이 기껏 몇억 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이 행성에 사는 개별 존재의 개인적인 기억 역시 대체로 단 한 생으로 국한한다. 이 책에서 언급된 날짜, 사건 혹은 사건에 대한 해석들,
이 모든 것들은 순수한 주관적 고찰과 추측 혹은 작가의 작품을 포함한 인류의 창작물과 같은 지구 차원의 정보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인들의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또 다른 여러 우주에 대한 전반적인 무지를 고려하여 독자들은 그것들을 믿든 무시하든 해야 한다. 이 책은 파일럿이자 엔지니어인 외계 우주선 장교와 미 공군 간호 장교 간의 인터뷰가 있은 지 60년 후에 나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정보이다. 마틸다 오토넬 메겔로이 여사. 내가 메겔로이 여사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20여 분 이어진 단 한 통의 전화로밖에 대화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녀를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사실 그녀와 통화를 했고 아일랜드에서 보낸 자필 자료들을 소포로 받았다는 것 외에는 그녀가 실제 인물이라는 점을 확언할 그 무엇도 내게는 없다. 내게 그녀와 전화통화를 한 것은 1998년의 일이다. 우리의 짧은 통화가 있었던 당시 메겔로이 여사는 몬타나주 그레스고 스코티 플라이드 드라이브에 살고 있었다. 내가 이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1997년에 내 책 The Oz Factors가 출간되어 그녀에게 그 책을 선물로 보냈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일랜드에서 붙인 편지에서 책 제목을 언급하면서 그 책을 읽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녀가 내 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호기심 차원에서 글래스고 몬타나에 대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았다. 글래스고는 철도촌으로 세워졌는데 1930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령으로 포트팩 댐이 건설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도시가 유명해졌다. 월남전과 냉전 초기에 사용되던 글래스고 공군 기지가 생기면서 그곳의 인구는 1960년도에 12,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런 후 1969년 그 공군 기지가 임무 해제되면서 그것도 폐쇄되었다. 내가 메겔로이 여사와 통화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복무 기간이 끝나면서 미 공군에 의해 그곳에 재배치되었고 그곳에서 당시 엔지니어였던 남편을 만났다고 했다. 당시 그녀가 남편의 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포트팩코를 조종하는 대규모 포트팩댐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었다고 말했다. 1940년에 포트팩댐이 완공되었지만 낚시를 잘하고 야외 활동을 즐겼던 그는 글래스고에 남았다고 했는데 그곳의 아일랜드 문화가 그를 놀랍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 댐에서 근무했던 당시 인사부 기록에서 메겔로이라는 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판단에서는 당시 직원들의 인적 사항은 사실상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오즈 팩토스를 쓰기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그녀에게 연락했었다. 내 취재 라인에서 아주 멀리 애둘러 이 여인이 51구역이나 로소의 추락 장소 혹은 그 언저리쯤에서 외계인과 접촉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황적 추리와 우연한 소개로 경로를 통해 나를 정말로 전화번호 부책에서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내어 실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다. 역시나 내가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러나 내 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나의 끊임없고 순수한 진심에 좋은 인상을 받았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부정적인 목적으로 그녀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947년 뉴멕시코군 복무를 했다는 것 외에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에 목숨이 달려있는 만큼 그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정보를 나눌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나의 관심을 더욱 자극했지만 그녀에게 계속 물어봤자 아무 소용없음을 알고 포기했다. 그녀에게 소포가 온 작은 9월까지 그녀에 대해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소포를 발송한 아일랜드 주소로 연락했지만 그녀에게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또 부부가 사망하기 몇 주 전 그들이 방을 빌렸던 집주인 여자 외에는
아일랜드 미스 카운티에서 그들 부부를 안다는 사람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내가 그들 부부의 죽음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에게 보낸 소포에는 위에서 언급한 날짜의 미스 카운티 나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다. 봉투에 적힌 발신인 주소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주소로 편지를 보냈으며 집 주인으로부터 메겔로이 여사와 남편 폴이 최근에 사망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메겔로이 여사와 남편의 시신은 화장된 후 유골은 아스보이가의 성 피니안 공원 묘지에 매장되었다고 한다. 이후에 그녀의 결혼 전 성인 오도넬과 관련된 그녀에 대한 기록을 찾았지만 아무데도 없었다. 또한 그녀가 사망하기 전에 묵었던 집의 주인 외에 그녀의 출생이나 의학교육 혹은 군사기록, 결혼이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이나 사적 인간관계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도넬이라는 성은 그녀가 메모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녀가 로스웰을 떠날 때 군으로부터 받은 가명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그녀의 신분이나 그녀에 관한 모든 정보들은 공문서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특정 정부 요원들이 기록을 사라지게 하거나 증거를 은닉하고 은폐하는 데에 능수능란하다는 것을 안다. 은폐에 대한 끊이지 않은 의혹과 극도로 민감한 로스웰 사건의 성격상 그녀도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나는 메겔로이 여사가 보낸 인터뷰 내용들 중 어떤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독자들이 스스로 경계하고 주의하기 바란다. 편저자 로렌스 R. 스펜서. 서론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에 관한 친절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미국의 만화가라는 리프리가 말한 것처럼 당신에게 진실인 것은 당신에게만 진실이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저 역시 진실이 승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더 진지하게 읽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메겔로이 여사의 첫 번째 편지. 안녕하세요. 퇴역하고 구입했던 오래된 내 언더우드 타자기로 당신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봉투에서 당신이 꺼내들 문서들과 이 편지의 주제와 어쩐지 대조되는 것 같군요. 내가 당신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약 8년 전이었습니다. 짧은 전화통화로 당신은 내가 지구 역사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는 외계인에 관한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당시 쓰고 있던 책 더 오즈 팩터의 취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내게 요청했지요. 전화통화로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는 당신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고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 경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전화통화에서 강한 권력은 강한 책임감을 동반한다. 라고 당신이 언급했던 옛 철학자의 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내 삶이 권력과 상관 있는 삶은 아니지만 또한 그 때문에 당신에게 이 문서를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당신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내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입장에 대해 재고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1947년 이후 윤리적으로 우유부단하고 상반된 감정의 소용돌이로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생활을 견뎌왔습니다. 남은 영혼의 시간을 내내 이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가 도왔던 그 지식의 노출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힘들게 지켜온 비밀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긴 세월 내내 지적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외계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공격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침해한다는 특정 지식을 인류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권력이 크게 오도하고 있다는 것을 빈번히 알아차리면서도 나는 정부 내부의 실제들에 의해 내가 비밀 유지를 위한 중대한 거래를 떠맡아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비밀 지식을 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볼 수도 닿을 수도 없는 침묵의 저 세상으로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 최고 기밀이라는 명목하에 기득권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공익을 위해 밝히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제 내 나이 83살입니다. 고통 없는 안락사로 이제 더 이상 쓸모없어진 이 몸을 나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밖에 살 수 없어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해서 나는 남편과 내 삶의 대부분을 보냈던 몬타나주를 떠나 남편의 고향인 아일랜드 미스카운티에 있는 아름다운 집 2층에 새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나는 노스 유적지인 대분묘와 다우스 유적지 선사시대 거석 유적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 유적지는 피라미드와 기이한 석조 건물들이 전 세계 곳곳에 세워졌던 시기와 같은 시기인 기원전 3700년에 건립되었고 해독 불가한 상형 문자가 새겨진 신성한 석실 고문과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사와 역사시대에 걸쳐 치세했다고 알려진 왕이 142명이나 되는 아일랜드 고대 권력의 중심지 타라의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고대 아일랜드 종교와 신화에서는 이곳이 신들이 거주했던 곳이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입구였다고 전합니다. 아일랜드 수호 성인인 성 패트릭이 고대 이교도인들을 무찌르기 위해 타라로 왔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문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그는 이 지역의 종교 활동을 억압했을지는 모르나 지구의 문명을 일으킨 신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스럽지 못한 세상을 떠나고 마침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에 이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지요. 늦었지만 이 우주와 우리 은하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도록 돕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정부 기관이 보여주는 작금의 태도는 그런 내용의 지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무지와 비밀 유지가 보호하는 것은 단 하나,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권력으로 그들의 사적인 의도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미신과 어리석음이 퍼져나가고 이를 이용해 그들을 인지되는 모든 적과 아군들의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도 숨겨왔던 이 일에 대한 나의 고찰과 사적인 기록의 원본과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본을 보냅니다. 그리고 속기사가 매번 외계인 파일럿과 인터뷰가 끝나면 그 내용을 타자로 쳤는데 그 필기본들도 함께 보냅니다. 인터뷰 공문서 사문을 지금까지 내가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문서들을 당신에게 주고 적절한 방법으로 세상에 알도록 하는 일에 대해 당신에게 위임하려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안전에 아무런 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 정보를 세상에 알리십시오. 저의 경험이 담긴 이 자료를 소설 같은 허구의 형태로 출판하면 심층조사나 정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 방어으로 국가 안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기관이 문제의 사실 여부에 신경 쓰지도 않을 거며 그들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실에 관한 어떤 정보도 부인할 수 있고 이 자료들은 상상에서 나온 허구의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구보다 더 허구 같은 진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은 아주 정확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지요. 안타깝게도 믿음은 신뢰할 수 있는 현실의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자유보다 물질적, 경계적, 영적으로 노예 상태를 더 선호하는 이들에게 당신이 이 기록을 보여준다면 기록이 담고 있는 주제를 상당히 불쾌한 것으로 여길 것이 뻔합니다. 당신이 만약 TV 저녁 뉴스나 신문의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이 자료를 보도하게 되면 그들은 즉시 정신나간 사람의 헛소리라고 외면해버릴 것입니다. 이 자료들의 속성 자체가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믿지 않을 것이지요. 거꾸로 말하면 이 정보를 공개하면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특권층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외계인을 만난 사람이나 초자연적 현상의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당신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오즈 팩톨에서 당신이 했던 비유로 말해보면 다른 이들이 쓴 외계인이 영향력에 대한 몇 안 되는 사실적 보고서들은 맹세코 지구 전체를 뒤덮고 소용돌이치는 예언적 태풍의 눈, 그 속에 부는 조용한 산들바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마법사도 있고 사악한 마녀도 있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원숭이도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혹은 추측했던 이 정보를 주요 언론은 물론 학계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퇴임 연설에서 우리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했던 군산 복합체는 끊임없이 부인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1947년 7월 로스웰 공군기지가 509 포격사단 대원들이 뉴멕시코 로스웰 인근 한 농장에 추락한 비행 접시를 발견했다고 언론에 공식 발표를 해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같은 날 미 공군 8사단장은 처음 잔해를 발견했던 수색대원 중 한 사람이었던 제시 마셀 소령이 발견한 것은 비행 접시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의 정확한 진실을 숨겨왔습니다. 내가 미 공군 여사단 소속 의무 부대 간호 상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를지도 모르겠네요. 사건 당시 나는 509 포격사단의 비행 간호장교로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추락 소식이 기지에 전해지자 나는 특수정보 장교 캐비넷의 운전병으로 그와 동행해 추락 현장으로 갔고 어떤 생존자건 응급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잠시나마 추락한 비행 접시의 잔해뿐 아니라 비행 접시에 타고 있었던 이미 사망한 외계인 조종사를 시체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나는 추락한 비행 접시에 탑승했던 대원 중 한 명이 의식이 있고 외관상 부상이 없는 상태로 생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던 외계인은 다른 외계인과 외견상 비슷했지만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생존 외계인은 말이나 인식 가능한 기호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어느 대원도 그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환자의 부상을 살피는 동안 그 외계인의 존재의 마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투영되는 정신적 이미지 혹은 텔레파시 생각으로 나와 소통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순간 알아차리고 이해했습니다. 나는 이 현상을 즉시 캐비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장에 나 이외에 이런 생각을 감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외계인이 나와 소통을 하려고 하고 내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 보고를 결정했습니다. 잠시 상관과 의논한 후 내가 생존 외계인과 본부에 동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내가 간호상사이고 필요한 물리적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외계인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소통 통로이자 상대로서 그만큼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내가 유일한 여자였고 무장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외계인의 상대가 되어 항상 그녀 옆에서 그녀를 돌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내 임무는 외계인과 대화하고 인터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알아낸 모든 것들을 상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 관계자와 비군 관계자가 준비한 특정 질문들을 받아 외계인에게 설명한 후 그 질문들에 대한 외계인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외계인의 의학적 검진이나 수많은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외계인에게 하는 각종 검사들을 받을 동안 내내 나는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아주 특별한 임무를 위해 내 보안 등급을 올려 나는 공군 상사로 진급하였고 호봉이 높아져 월 급여도 $54에서 $138가 되었습니다. 내 메모를 보면 알겠지만 나는 1947년 7월부터 외계인이 사망 혹은 육체를 떠난 8월까지 이 특별 임무를 맡았습니다. 군 관계자와 정보국 직원들 그리고 가끔 나타나는 여타 관계자들이 항상 우리와 같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외계인과 단둘이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외계인과 나는 거의 6주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어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외계인 파일럿과 나눈 대화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기억들에 관한 궤관과 요약입니다. 에어럴이 사망 혹은 육체를 떠난 지 60년이 되는 이때에 내가 6주 동안 에어럴과 교류하며 배운 것들을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밝히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공군 부대에서 간호사로 근무는 했지만 나는 조종사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닙니다. 또한 나는 그 이후로 당시 추락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우주선이나 다른 자료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어럴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생각이나 정신적 이미지의 의미를 해석하는 내 개인적인 능력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는 파라라는 통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외계인의 육체에는 말할 수 있는 입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텔레파시를 통해 대화했기 때문에 처음엔 에어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지나 감정, 느낌들은 인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나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나서야 에어럴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이나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좀 더 명확하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어럴이 영어를 배운 것은 나를 배려한 것이었고 에어럴보다는 나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에어럴과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일은 점점 좋아져갔고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에는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에어럴의 생각들이 마치 내 생각인 양 정확하게 느껴지더니 어찌된 일인지 에어럴의 생각들이 내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내 감정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건 에어럴이 자신의 세계를 나와 공유하겠다는 의지와 의도가 되는 일이었고 어떤 말을 한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녀가 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받은 훈련, 교육, 경험, 그녀의 유대관계나 목적 같은 것은 그녀만의 방법으로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도메인은 내가 인터뷰한 외계인인 에어럴이 속해 있는 하나의 종족이자 문명입니다. 에어럴은 이 도메인의 원정군 소속 장교이자 파일럿 엔지니어입니다. 그들의 심볼은 도메인 통치하에 광활한 문명으로 통합되어 있는 이미 알려진 우주의 기원과 무한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에어럴은 현재 지구의 태양계 소행성대에 위치하는 그녀가 우주 통제부라고 언급한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 그녀는 그녀 자신이고 그 다음으로 자원 근무하는 도메인 원정군 소속 장교이자 파일럿 엔지니어입니다. 그러한 수용 능력 밑에서 내가 임무와 책임을 다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로 오고 갑니다. 이 자료를 받아주시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들로 인한 당신이 위협해지는 것은 결코 나의 의도가 아니고 또한 이 자료들을 믿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을 사실로 받아들여 직시할 수 있고 그러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 자료들을 가졌을 때의 가치를 당신은 바르게 인식할 것을 저는 압니다. 인류는 이 자료에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 즉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주에 인간만이 존재하는가?
만약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왜 우리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 전체에 오랜 기간 침투해 있는 외계인의 간섭으로 인한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근절시키지 못했을 때 우리의 영적, 육체적 생존에 미칠 심각하고 황폐한 결과를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자료에 든 정보들이 인류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보다는 당신이 더 현명하고 독창적이며 용감하게 이 정보를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신의 가호와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2007년 8월 12일 미 공군 의무부대 전역 상사 마틸다 오도넬 맥겔로이 아일랜드 미스카운티 나반 트로이 타운 하우츠 베코. 이것으로 편지 내용이 끝났습니다. 정말 진지한 편지 내용이었는데요. 이 편지를 받고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작가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 내용에서 봤듯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주에 우리 인간만이 존재하는가, 만약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왜 우리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한다. 아주 공감 가는 글입니다. 저 역시 아주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책과 만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했던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마법사도 있고 사악한 마녀도 있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원숭이도 있답니다.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지만 믿고 싶기도 하고 의문이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편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장부터는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